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어서 진행되는 강의니까 따로 뭐 개강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죠. 243페이지 녹색 책 부분 보겠습니다. 수업 방법 부분인데 내용 구성에 따른 수업 유형이죠. 예, 작년에 비해 지금 한 주차 정도 수업 진도가 밀린 건 2차 시험 대비까지 포함했던 그 새로운 수업 기법과 관련한 프린트를 한 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예, 하브루타 관련한 부분도 봤었고요. 또 아울러서 창문 열기 수업이라든가 기타 포스트잇을 활용한 수업 방법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또 특강 이어집니다. 특강 제목은 오늘 제가 미리 나눠드린 새 책입니다. 네. 뭐 책 제목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약 4권의 책이 선제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아직 출제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2018학년도 시험,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에 이미 한 차례 시험 문제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 책을 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미리 지금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미리 제가 왜 나눠드렸겠습니까? 그죠? 다음 주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읽어보시고 밑줄도 한번 그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는가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미리 나눠드린 겁니다. 다음 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번에 이슬람사 특강 심화반 특강 1을 했고요. 이번 달은 지금 이제 새 책 나오는데요. 새 책 특강 2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찍어놨다가 나중에 또 인강으로 업로딩 해드릴 테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빠지시면 한 문제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시면 한 문제 틀립니다. 4점짜리 하나 날라가니까 빠지지 말고 전부 다 꼭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추후 제가 이 수업 말미 부분에 간략하게 서적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업로딩 해놓은 10분짜리, 11분짜리 동영상을 보셨는지요? 봤습니까? 못 보시면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한 번씩 11분짜리 그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 강의를 들으셔야지 무턱대고 와서 들으셨다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책 4권 합쳐서 총 페이지가 1000페이지에 달합니다. 분량이요. 1000페이지 분량인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챕터는 6개 챕터입니다. 약 80페이지 정도 해당하는 분량인데요. 안 보시면 4점 날아간다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셔야 될 책들이고 시험 문제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트렌드 가운데서 여러분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꼭 그렇게 동영상도 보시고 동영상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4타임 나눠서 할 건데요. 첫째는 거기 내용 구성에 따른 수업 구분 할 거고요. 수업 방법 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평가 부분 할 건데요. 평가는 2개로 나눠서 하나는 녹색책 볼 거고요. 하나는 평가책 볼 겁니다. 평가책은 수행평가 부분 2개 부분 볼 거고요. 이 부분 보면서 제가 교육 통계 관련한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아이고야 잘못 썼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나간 프린트 개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고 요거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특강 듣고 그래야 계열성이 살아나요. 11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고 이거 듣고 다음 주 특강 들으셔야지 한 문제 맞출 수 있다고요. 3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단정적으로 시험 문제가 한 가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나름대로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촬영하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안 들으시면 무조건 하나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243쪽부터 보겠습니다. 2번 내용 구성에 따른 수업 유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 요소가 어떤 것이냐라는 말로 표현을 해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용 요소요. 내용 요소. 그 가운데 첫 번째 겁니다. 일단 사건이라고 쓰여 있죠. 사건. 첫 번째 쓰여 있듯이 뭘 단위로 수업하는 것이다. 사건을 단위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셋째 줄 보시면 사건이랑 크게 보면 과전, 골품조와 같은
제도사적 사건이 있고요. 고려말 신진사대부 등장, 조선 후기 신분제 해체와 같은 상황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작게 보면 발단, 전개, 결말로 구성할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세 가지라는 거 아시겠지? 제도, 상황, 이야기. 시작. 제도, 상황, 이야기. 한 번 더. 제도, 상황, 이야기. 요 세 가지가 사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밑에 문단 보시면 사건 학습은 하나의 사건을 완결된 역사의 단위로 제시하는 것으로 사건 자체를 아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사건 1이 있고 사건 2가 있고 사건 3이 있다라고 치면 이 사건들을 합치게 되면 상위 사건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상위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하위 사건들, 이런 사건들 간에 무슨 관계도 알 수 있고 인과관계도 알 수 있고 이런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 그 흐름을 시대상 또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까지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건 자체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의 이해, 아울러서 사건 당시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시대상 또는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 그 말 써있네. 사건을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한 사회와 한 시대 전체를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건 학습의 토대 위에서 시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건 학습의 토대 위에서 시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맨 아래 보면 성덕대왕 신종의 주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설화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불교신앙과 관습, 정신세계 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불교신앙과 관습,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한 사회와 그렇죠. 그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한 사회나 그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3.1운동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과제와 그것의 해결 방향, 그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학습은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외우시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과성이란 말 대신에 똑같은 말? 이렇게 써도 돼. 인과관계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인과성 혹은 인과관계. 나아가 여러 사건들에 대한 비교, 분석, 종합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에 무엇이 된다? 기초가 된다. 키워드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게 되는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의 기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위로 친다라면 뭐가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사건이 작다라는 이야기겠죠. 사건, 그 다음이 개념, 그 다음이 주제, 그 다음이 시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시대. 범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요 학습은 나머지 후속 진행되는 학습들의 전부 다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을 풀어서 말을 하면 이 사건 학습은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개념 학습을 토대로 해서도 뭘 형성할 수 있어? 이걸 인과관계 이해 능력을 형성할 수 있고요. 주제 학습을 토대로 해서도 아울러 시대 학습을 토대로 해서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대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이런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시대상이나 상황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물학습.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요. 맨 아래 보시면 그렇게 인물 탐구 역사학습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도 써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용어 정리 써 있습니다. 인물사학습과 인물학습이라고 써 있죠. 작년부터 수차례 말을 했던 겁니다만 이렇게 인물학습과 인물사학습으로 나누는 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거죠. 이건 인물에 대한 이해죠. 인물에 대한 이해. 대부분 저때 이제 인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위인이 되겠죠. 위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인물을 통해서 인물이 언제 태어나고 인물이 어떠한 공과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곧 인물의 생애를 토대로 해서 인물의 공과 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수업이고요. 인물로부터 어떤 도덕적 감화라든가 교훈을 얻기 위한 수업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도덕 수업과 헷갈려서
가치를 찾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업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인물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인물사입니다. 이 한계가 뭐냐면 인물학습은 인물 탐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물이 살고 있었던 시대상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물 탐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른바 인물이 살았던 시대상, 역사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사 탐구에 중점을 두고 등장했던 수업 방법이 인물사학습이라는 거죠. 인물이 살았던 또는 활동했던 시대나 사회상에 대한 이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인물사학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감화를 얻기 위한 수업 방법이었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역사 이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탐구 활동의 토대를 둔 탐구 절차의 토대를 둔 사료학습을 진행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인지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사료학습에서 살펴봤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곧 수업 진도나 수업 상황에 맞춰 진행을 해 나가되 매 수업 시간의 상황마다 인물이 나오게 되면 해당 인물이 나올 때마다 인물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분산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요. 아예 4에서 5차시에 걸쳐서 4에서 5차시 정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인물학습만 시행하게 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걸 단원 접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사료학습 모두를 구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업 진도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다가 매번 관련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 관련한 인물들의 사료를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 분산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따로 빼서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아예 4차시나 5차시 또는 블럭타임으로 묶어서 2차시나 3차시, 그렇죠? 그러니까 4차시나 6차시 정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인물학습만 시행하는 경우를 단원접근법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인물 탐구 역사학습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학습이다. 인물학습은 역사적 인물의 생애나 인간상, 의지, 고뇌, 업적, 생물련, 인물이 지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파악하는 순수한 인간 탐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뭐죠, 이거? 정의적 측면이겠죠. 그래서 윤리교육이나 가치교육, 인문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런 인물학습 접근법에서 주요 소재로 삼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겠죠. 거기 써 있다시피 시대 발전에 공헌했거나 시대 전환기의 변혁을 이끈 인물, 뭐 기타 등등등 아무튼 전부 다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인물학습은 자서전이나 전기를 통한 인물에 가깝다라고 쓰여 있네요. 기출된 바 있었습니다. 자서전이나 전기를 통한 인물에. 자서전과 전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서전은 본인이 직접 쓴 거죠. 1인칭이죠. 하지만 전기는 3인칭입니다. 3인칭이요. 남이 쓴 것이죠. 인물에 매료되고 특히 인물의 성품에서부터 인물의 행동 방식, 습관, 외향적 특징까지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에게 인물학습은 윤리교육이나 인문교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위대한 사람들이거나 남자이거나 그렇죠? 또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해서 인물을 전설적, 신화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고 역사적 평가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공헌만을 강조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위들이 가져오는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뭐겠어? 한계 내지는 위험성일 수 있죠. 몇 가지입니까 그게? 응? 첫째. 그렇죠. 남성이 많거나 아니면 위대한 윤모를 대상으로 삼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겠지. 둘째, 인물을 전설적, 신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 역사적 평가가 아닌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평가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물의 행위결정 분석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왜 역사적 인물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뭐 하는 거? 분석하는 것이죠. 분석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색책 할 때 들어보겠습니다만 실은 네 사람의 행위 설명 이론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칼 포퍼가 제기했던 상황의 논리였고요. 상황의 논리. 표현만 어렵지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A라는 사람은 C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C라는 상황에서 X라는 행동을 했다. A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누구라도 C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또는 높은 확률로 X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인물이 X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상황이다. 상황. 그렇죠? 어떤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이걸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지.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죠. 뭐를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상황을 강조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친다라면 항상성에 관한 인간의 보편적 행동은 설명이 되지만 예외적 행동은 설명이 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이 드레이가 제기한 합리적 설명이에요. 합리적 설명의 원리. 이걸 도입을 합니다. 아울러 가디너와 햄펠이 제기한 성향적 설명입니다. 성향적 설명이었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가디너는 이런 양식이었습니다. A라는 인물은 C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A라는 인물은 평소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A라는 인물이 X라는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림이 다르죠? 그렇죠? 상황만 아니면 상황 속에서의 성향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완한 거라는 느낌이 듭니까? 이 내용 부분을 뭐 한 것이다?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햄펠 스스로도 가디너 스스로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요 논리 스스로가 지금 표로 이렇게 정확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게 이제 햄펠의 논리인데요. 햄펠은 행위자 A는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행위자가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 거기다가 행위자가 이러한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어. 그런 인물이 C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C라는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적절한 일이 X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인물, 곧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 X라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디너 거, 이게 햄펠 거죠. 그러니까 햄펠 거는 누구의 이론을 수용한 거다? 드레이의 이론을 수용한 거죠. 드레이 이론까지도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행위 설명 이론마저도 무슨 법칙적 설명으로 바꿔버리는 시도, 과학적 설명 또는 법칙적 설명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시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드레이와 대립의 날을 세웠죠. 얘는 법칙은 안 된다. 얘는 법칙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요 네 사람의 설명 방식을 지금 결합한 것이 거기 나와 있는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다. 알겠습니까?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요. 그죠? 246페이지 맨 아래 문단 보시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인물학습을 구안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요소들을 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요소들을 쓰라고 할 수 있다고요.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뭔지 그걸 쓰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 쓰면 되겠지? 이러한 요소에는 뭐가 있다? 성향, 또 의지, 또 상황에 대한 인식, 또 행위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 그렇죠?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 목적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행위 결과에 따른 뭐까지? 예측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애들 봐봐. 상태 안 좋은 애들요. 사례를 들면 이제 이런 애들 상태 안 좋은 애들 말 들 수 있겠죠? 그렇지. 체포되거나 이제 구속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특정 정당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특정 정당의 대표까지를 지내고 있잖아. 그렇죠? 성향. 극우적이죠. 그 다음 단어. 의지. 좌파 세력에 척결을 하잖아. 그렇죠? 지 말이 그렇잖아. 좌파 세력에 척결을 하잖아. 그렇죠? 상황에 대한 인식.
국회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패스트트랙 논의였으니까. 하지만 패스트트랙 논의를 국회 안에서 진행하지 않고 어디로 나가? 전국으로 나가. 전국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카메라 앵글만 교묘하게 잡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인터넷 유저들이 굉장히 잘 비교를 해놨죠. BTS 공연 실황에 있었던 6만 명의 인구와 조중동이 5만 명이 집결했다라고 말을 하는 광화문의 인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5천 명도 안 됐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카메라 앵글을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보이게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뭐야? 지금부터 떠야.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집결하고 틀딱들을 한 곳에 모아야 내가 나중에 뭐라도 해볼 수 있다. 대선 후보로 나아가 볼 수 있다. 좀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쵸? 행위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구, 구미, 부산 이렇게 틀딱들 많은 데로만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잖아? 이렇게 진보들 많은 쪽 가서는 괜히 계란 맞고 돌 맞고 이러니까 피해가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황교안 또는 적폐당 항상 이렇게 공연이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쇼 같네. 저들이 연설하는 거나 저들이 나오는 장소를 봐봐봐. 제 나이 또래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나이 또래는요. 더 없겠죠. 만약 여러분 나이 또래인데 거기 가 있다면 맨정신은 아닌 거지. 그쵸? 카메라 앵글 이렇게 딱 뒤쳐봐도 평균 연령이 얼마? 65세, 70세, 50세에 가는 사람들도 왜 거기 가는 줄 압니까? 50세에 왜 가겠습니까? 직업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거기 가 있는 거죠. 50세 때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 그쵸? 그 다음입니다.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하잖아. 주권. 지 혼자 꿈을 꾸는 거라니까? 그죠? 제가 볼 때 진짜 의도는 뭐냐면 잡혀가기 싫어서예요. 잡혀가기 싫어서. 이제, 특정 정당, 여당에 대한 탄압,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말로 버텨줄 테니까 적어도 구속되진 않겠지. 그지? 근데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진다라면, 그래서 물러난다라면 구속되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총선이야. 내년 총선. 절대 안 뽑아주는 거죠, 자한당을. 그죠? 이름도 똑같잖아. 자한당, 자민당. 그죠? 출신 성분들의 분포도 똑같고, 그죠? 재산을 축적해오는 과정이나 절차도 똑같고, 심지어. 더 빗대자라면, 나경원이는 외모도 일본스러워. 외모도 지극히 일본스럽죠. 그렇잖아요? 아니야. 나경원이가 이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미친놈들 많아.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봐. 스스로는 무슨 예측을 하고 있겠어? 구속 안 되는, 이게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쵸? 우리가 예측을 해봐. 찰컹찰컹. 그죠? 조만간 찰컹찰컹 되겠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역사적 사례로는 뭐 해보면 좋을까? 조준과 정도전의 전제개혁 부분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제가 사례는 말씀 안 드릴게. 주제만 말씀드리고요. 6월 말에 총괄평가로 낼 거거든. 조준과 정도전에 의한 여말 선초의 토지개혁 부분을 인물학습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집어내볼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낼 겁니다.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쓰시오라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가능하면 편향되지 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의 행위 결정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적인 요인으로 보면 각 인물의 세계관, 시대 상황 조건들을 도외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넣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조선 개국을 앞두고 하여가를 불렀던 이방원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단심가를 불렀던 정몽주는 지조가 곱고 심지가 깊은 사람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뭐만을 강조한 경우야, 그런 경우가 지금? 성향만을 강조한 경우죠. 성향만을. 또한 시대적 조건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향이나 의지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이 균등하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그 밑에 줄도 써 있습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물이 행위를 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1. 시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2.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 등을 탐구하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 3.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4번 너무 길어. 그러니까 줄여서 행위 결정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해 봄으로써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행위 결정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해 봄으로써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라고 대신 쓰겠습니다. 거기는 말들이 너무 길어. 3줄가량. 역사적 인물의 행위 결정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해 봄으로써 무슨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물학습 방향은 일생, 전기 또는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 연대기적 사고를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고요. 인물의 삶의 전환기를 다루면서 변화의 개념, 원동력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나쁜 말이 안 써 있죠. 그쵸?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문단 끝에 보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한 인물의 일생을 통해 역사의 본질, 역사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점을 쓰라면 인물의 일생, 전기 또는 자서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유의점을 쓰라면 인물에 대한 뭐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니까 인물에 대한 해석 또는 주관 또는 가치 판단, 인물에 대한 해석 또는 주관 또는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비판적 읽기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 또는 견해인지 그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해내서 읽도록 유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인물을 통한 시대이해, 인물을 통한 문화이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고민스러운 게, 인물을 통해서 시대나 인물을 통해서 문화를 바라본다면 그 인물이 굉장히 보편적이어야 되는데요. 보편적인 인물이 아닐 확률이 높죠. 역사 수업에서 다루는 경우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이대로 좀 다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외우시거나 기억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념학습이요. 앞에 문항들에 비해서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13년 07번, 08년 02번, 12년 2차 시험에 4번, 이렇게 해서 토탈 3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입니다. 시험 나왔던 추이로 본다라면 선다형 때 시험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감이 있어요. 선다형 때요. 그러니까 주관식 때도 한 번쯤은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라면 지금까지 봤던 수업 방법 중에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니까 정확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은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써있네요.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줄,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의 속성으로 범주화한 아이디어다. 그 특정한 사실과 사실이 지니고 있는 공통의 속성이 있겠지. 속성이라는 말은 특징을 말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나 두 가지 이상의 사실 또는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의 속성이 있다면 그 공통의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회과학 교육론에서는 속성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 파란 책의 예를 들자면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와 관계된 부분인데요. 그 외연적 정의에 따른 수업 방법을 사회과학 교육론에서는 예모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모형.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파란색 사례 기억납니까? 귀족. 그렇죠? 외연적 정의 뭐였어? 귀족은 공백자남 이런 거였잖아. 공작, 백작, 자작, 후작, 남작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었죠. 그렇지? 또 내포적 정의를 하면 특정 시대나 특정 사회의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온 자들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권 계급을 지닌 자들의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포적 정의에 따른 귀족의 개념정의였다면 외연적 정의는 그 귀족들의 사례를 늘어놓는 거니까 공작, 백작, 자작, 후작, 남작 이런 사례들을 들면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역시 쉬는 여파가 좀 있긴 있군요. 밑에 보시면 개념 학습을 위해서는 개념의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중간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토탈 몇 가지 나와 있어? 4가지 나와 있어. 4가지. 하지만 무슨 성 이런 말로 끝나면 3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어. 첫 번째가 잠정성입니다. 잠정성. 두 번째가 가변성이에요. 가변성. 셋째, 넷째가 다층성입니다. 다층성 또는 다양성이라고 하셔도 돼. 다층성. 잠정성, 가변성, 다층성. 시작. 첫째, 잠정성.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된다라고 써있네요.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된다.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된다. 서양사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되는 개념이죠. 그쵸? 원래 초기의 제국주의 그럼 뭘 뜻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때부터 이때까지 추진되었던 서구 산업 국가들의 후진 국가로의 진출, 이걸 뜻하는 것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정의되기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지. 그치?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돼. 서양사 시간이 아니니까. 에?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죠? 그지? 또. 이렇게 정의되기도 해. 초국적주의라고요. 연대제국주의를 지향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별 자본의 규모를 뛰어넘어서 세계적 자본으로 나아가게 된 몇몇 대기업 자본들이 국력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력과 자금력에 기반을 둬서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행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때? 얼마든지 새롭게 정의되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가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 따라 달라? 사람들에 따라 달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제일 많이 다른 개념이기도 하죠. 그지? 제일 많이 다른 개념이기도 하잖아? 이해해? 이거 정의 2가지로만 나눠봐. 뭐 있어? 정전. 한 사람의 정남이 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 한 사람의 정남이 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 또 정역을 부과받은 자에게 할당되는 수조권의 기본 단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정역이 부과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수조권의 단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보고 있는 거야? 개념이 어떨 수 있다고요? 다양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개념의 성격 하고 있어. 개념의 성격. 아시겠죠? 세 번째 성격이 뭐라고요? 다층성이요. 다층성. 넷째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사건들 또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양 근대사 강의의 저자인 이세희 교수 같은 경우는 시민혁명의 범주 안에 네덜란드 혁명까지를 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는 민석홍 씨는 이 부분 안 넣어요. 그쵸?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 이렇게 넣지 여기까지는 안 넣는다고요. 이해하겠어요? 또 이세 선생 같은 경우는 대서양혁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디까지도? IT 혁명까지도 넣어요. 그쵸? 근데 이분은 서양세계론 저자는 안 넣어요. IT 혁명을 안 넣는다고요. 이렇게 같은 개념을 쓰지만 그 개념 중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될 사건들이 학자들마다 어때요?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성이요? 고개 들고요. 3가지 외워봅시다. 잠정성, 가변성, 다층성. 잠정성, 가변성, 다층성.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의 속성이기도 해. 그쵸?
사랑하면 또 움직이는 거야. 뭐? 잠정성이죠. 가변성이죠. 그렇죠? 괜히 예를 들었다. 다음 가자. 뒤에 속성이란 말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이란 그 개념 아래 범주화된 사건이나 현상의 공통적인 성격이나 특징, 요소들이다. 너무 말이 어려워. 그냥 공통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통적 특징. 우리끼리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쌤들 한 분 한 분씩은 전부 다 지금 개체적이고 고유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범주화해서 우리를 부르는 개념은 뭐야? 수험생이죠. 수험생 또는 예비교사죠. 네. 또는 임의교사죠. 그치. 발령만 안 받고 있는 거지 임의교사잖아. 발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발령 내줄게 그럼.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합격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돈을 받는다면 여기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교사의 신분을 유지된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급여가 나오게 된다면 학교 가는 것보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삶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왜 그런 미친 소리를 할까? 왜 그런 개소리를 할까 싶겠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말이 진리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안 그럴까? 공부하는 대가로 누가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고 따박따박 월급만 준다고 쳐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날로 먹었던 거야. 날로 먹은 놈들이 있죠. 날로 먹은 놈들. 그죠? 중국에도 그 날로 먹은 놈들이 무지하게 많았잖아. 그죠? 날로 먹은 놈들이 그 전부 다. 그냥 단지 예비관료. 우리로 치면 지금 예비관료 아니야? 아닙니까? 예비관료 맞잖아. 예비교사. 십자계급인데 대우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주고 저런 무식한 것들이. 아주 짜증나죠. 제가 몇 년 전에 막 그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들 그 막 중졸, 고졸자 이렇게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막 1년 연봉이 억대에 가깝다 이런 말을 했다가 수강생 부모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된소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봤는데 왜 우리가 이 연봉 3,000, 3,500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도 아니냐?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시면 좀 많이 좀 투쟁해 싸우고요. 많이 받아야죠. 악마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월급을 그렇게 줘도 되겠습니까? 최소 제 기준에서는 최소 초임교사가 550 정도는 돼야 그래야 생활이 되죠. 아니면 집값이 4분의 1로 떨어지거나 현재보다 집값이 4분의 1로 떨어지거나 그게 안 된다면 2배 정도는 올려줘야지. 최소한 2.5배 정도는요. 그만큼 일들은 하니까요. 일 안 하는 놈들은 다 월급 깎고 대표적으로 저 여의도에 있는 놈들이 일 안 하잖아요. 민주당 놈들이건 뭐 자한당 놈들이건 일하는 놈들 없으니까 그놈들 건 다 월급 주지 말고요. 대통령도 월급 안 줘야 돼요. 뭐 대통령이 왜 줍니까? 명예직인데. 그쵸? 주요 공직에 있는 뭐 장관급 이상들도 월급 하나도 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저 7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개념학습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사례에다 제목을 하나 붙여보시 봐봐. 5개념 교정 수업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5개념 교정 수업이라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바 있습니다. 아까 말한 2차 시험에 나온 바 있었는데요. 2차 주관식 시험에 나온 바 있었는데 크게 단계가 지금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6단계입니다. 6단계. 그죠? 학습 과제의 제시, 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가설의 수정 및 확인, 개념의 인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직관, 자료지식, 갈등 이런 걸 외우시면 안 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개념학습 자체가 탐구식 수업의 절차를 따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탐구와 연관된 표현을 외우셔야지 그 괄호 앞에 있는 걸 외우셔봤자 답안지 쓰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학습 과제 제시, 학습할 개념을 제시했다고 썼습니다. 작년 사례 제가 제시드렸던 거 한번 해보죠. 그 옆에다가 원수정. 자, 여러분 오늘은 원수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원수정과 연관해서 알고 있는 5개념이 뭐겠어? 두 번째 단계. 재정이겠죠? 재정? 그치?
그래서 교사가 이제 자료를 제시해줘. 뭐에 관련한 자료? 원수정에 관련한 자료. 그렇죠? 뭐과 차이를 둘 수 있는. 재정과 차이를 둘 수 있는. 여러분 설마 지금 그 두 가지 차이를 몰라서 지금 그 반응입니까? 그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에? 이건 변질된 공화정이잖아. 그죠? 변질된 공화정이니까 어디가 살아있어? 살아있죠. 이 사람이 제1의 시민이었잖아. 하지만 이거는 공화정이 아니잖아. 이제 완전 공화정이 끝나고 1인 지배잖아. 1인 지배. 그쵸? 원로원과 협의도 거치지 않죠. 2개 물려받았다고 했잖아. 2개. 뭐? 군통수권 또 재정권. 그죠? 2개를 완전히 물려받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철저한 1인 지배죠. 이해합니까? 이때 황제는 시민이야? 사람이야? 뭐야? 신이죠. 이렇게 다르잖아.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워할 거라고, 두 가지 개념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사례,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해준다니까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갈등을 때릴 거야. 아, 이거 두 개가 다른 거구나. 방금 여러분 반응처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명확히 이런 걸 못 세우고 있다가 이제 하나둘씩 세워 나가게 될 거라고요. 갈등입니다. 그 갈등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간 애들은 이제 해결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가설의 수정 및 확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세웠던 가설은 이런 것들이겠지. 원수정은 뭐 1인 지배 체제다라든가 원수정은 원수가 다스렸던 정치 체제다 이렇게 잘못된 가설을 세웠다라면 이 단계에서 원수정은 공화정의 변질된 단계로서 공화정을 표방했던 제1의 시민이 원로원과 협의해서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가설을 뭐 하게 될 거다? 수정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적용,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건데요. 적용. 어디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 이거 비단 이건 로마에만 있는 개념일까요? 원수정과 재정이라는 말은? 다시 이게 부활할 때가 언제 있죠, 역사적으로? 19세기. 나폴레옹의 제2 재정, 제3 공화정. 그쵸? 제2 재정, 제3 공화정.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새로운 사례에다가. 그렇게 해서 토탈 6단계를 경험해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제 제시, 가설의 설정, 자료 제시, 가설의 검증, 가설의 수정 및 확인, 개념의 인지. 이렇게 6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밑에 문단 보시면 맨 아랫줄에 소모둠을 구성해서 학생 중심의 탐구식, 토론식 수업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죠. 진행할 수도 있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설명식으로 하면 가장 안 좋고요. 학생 중심의 탐구식이나 토론식 수업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또 역사학습에서 활용되는 개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밑에 문단 써 있습니다. 핵심 개념과 도구 개념 써 있죠. 뭐가 더 중요해? 핵심 개념이죠. 무슨 법을 이용해서 학습해야 된다고요? 발견법이요. 발견법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개념은 무슨 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좋다? 발견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좋다. 뒷장 넘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핵심 개념이고요. 도구적 개념은 역사과에서만 쓰이는 개념들은 아니에요.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들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다운편에 들어가 있는 뭐 권력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봐봐.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거잖아. 무슨 개념일 것 같아? 아니요, 이것도 도구 개념이에요. 마르크스 우리 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회과학에도 많거든. 이거 도구적 개념이죠. 이해해? 그러니까 도구니까 합쳐서 도구야. 이해하시겠어? 왜? 왜? 이건 어때? 해봐. 도구. 그쵸? 그럼 역사권 없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렇게 붙여주는 거라고.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될까? 이건 아니요. 머릿속으로 또 계산하지 말어. 뭘 붙여줘야 될까?
응? 여기다 앞에다 뭘 붙여줘야 타당하거든. 뭘 붙여주는 게 맞을까? 무슨 마르크스 정당인데요. 무슨이란 말만 좀 붙여주면 딱 역사의 핵심 개념이 딱 돼. 어? 이거 사회주의 가운데 무슨 사회주의? 공상과학, 과학적 사회주의죠. 과학적 사회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막스주의 정당 이렇게 되면 역사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돼요. 아시겠어? 왜냐하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 안에 시공적 제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제 말의 요지를 아시리라 믿어. 역사에서의 개념, 즉 총괄 개념은 무슨 제약, 무슨 제약이 있어야 돼?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의 특성, 뭐뭐뭐? 잠정성, 가변성, 다층성. 잠정성, 가변성, 다층성.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4. 주제학습이요. 두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또 나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주제학습은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고요. 오른쪽 거 한번 봐보시게요. 오른쪽 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사례 들어가 있거든.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양반 여성 생활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있겠어? 가족제도라고 한다면 가족제도가 따라 있는 게 결혼제도 있겠지. 또 상속제도 있겠지. 그치? 결혼제도, 상속제도와 같은 하위 제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 우리나라 그 상속제도의 그 형평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료, 이미 14세기 초반에 제작되었던, 그러니까 고려 말에 제작되었던 분재가 있잖아. 그죠? 그를 토대로 해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똑같이 최대한 균분 상속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이런 분재가 지방마다 남아있는 게 있고 남아있지 않은 게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거라니까. 경남 일대의 14, 16세기의 분재 관행의 변화. 이렇게. 그럼 하나의 논문이 되겠지. 그럼 그게 주제고, 그 주제 밑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구들의 분재기의 사례들이 뭐가 되는 거고, 그 주제에 포함되는 사건들이 되는 거겠지.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는다니까. 상속 관행의 변화 이렇게. 그럼 그런 것들보다 상위의 주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가족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범위가 작은 게 맨 아랫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줄이에요. 아래 세 번째 줄. 조선시대 세종대의 시계 제작에 담긴 통치 이념이죠. 그렇죠? 통치 이념이 뭘까? 시계 제작에 담긴 통치 이념. 민본주의? 그러니까 그런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통치 이념, 시계 제작에 담긴 통치 이념이 뭘까? 그런 말이 딱 가슴에 와닿습니까? 활용할 때? 막 시계 브랜드 막 그런 거 떠오르지 않아? 왠지? 그럼 말을 해보라니까 통치 이념이 뭐겠어? 시계 제작에 담긴 통치 이념이 뭐겠냐고. 이게 한국사와 서양사의 좀 갭이긴 한데요. 서양사에서 말을 하는 시계의 의미는 통제의 의미예요. 통제. 그 다음에 자연적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 의미고, 또 가장 큰 것은 야간 시간의 활용이에요. 야간 시간의 활용. 그러니까 실제로 시계가 산업화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 차원의 영향력보다는 산업자본가 측면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서양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런데 한국사는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민본이야. 뭐만 하면 민본이래. 도대체 뭐가 민본인데? 치국이 만들어졌고 이 치국에 따라서 사세요. 이게 민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민본의 그 치세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건데 시계 제작을 토대로 해서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그래, 전산업사회. 전산업사회는 산업의 주가 농업. 그럼 농력과 원력, 심지어는 인력을 모여서 표준화시킨다는 거지. 표준화시켜서
생산력이라든가 국가 차원의 조세 수출력의 일정량을 항상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통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균등하게 뭐 해서 세금을 수취해서 또 균등하게 뭐 하는 거? 나눠주는 거. 그걸 민본의 근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국대전에서도 가장 우선시 삼고 있던 것이 요거야. 여기에 기반한 무슨 지배체제의 완성? 제민 지배체제의 완성.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민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균등하고 평등한 사람들을 뜻해. 균등하고 평등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이해하시겠어? 산업사회에서는 불가능한 통치 방식이지 전산업사회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는 가능한 방식이지 산업화된 이후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이해돼요? 이런 것들도 조그만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다. 뒷장 넘기시면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선 세종 때 제작된 시계나 훈민정음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고, 시계나 훈민정음 제작 과정에 이루어진 논의를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또한 통치이념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든지 아니면 학습한 조선의 통치이념을 실마리로 시계 제작 또는 훈민정음 제작에서 볼 수 있는 통치이념을 추론하여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하여 탐구할 수도 있겠다. 그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아 보여요. 시계 제작, 훈민정음 제작에서 볼 수 있는 통치이념을 추론하여 가설을 세우고 탐구활동을 유도하는 수업 방법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5, 시기학습이요. 일정한 시간을 단위로 또는 하나의 왕조, 하나의 시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10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대 도시 문명의 역사와 같이 시간을 중심으로 학습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1900년부터 2000년이라는 100년을 단위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곧 바꿔 말하면 시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뒷장 넘겨보죠. 맨 아래 문단. 만약 학생 중심 소모동 활동으로 시기학습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다. 왜 중요하냐? 그 말 때문에 중요해. 학생 중심의 소모동 활동이라는 말 때문에 중요해요. 바람직한 역사 수업 활동이기 때문이죠. 학생 중심 소모동 활동으로 시기학습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겠다. 첫째, 학습할 시기나 시대를 선정해. 누가 개입하지 않고. 누가 스스로? 학습자 스스로. 2. 학습할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요. 3.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 인물, 제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걸 중심으로 시기를 탐구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제시하게 한다. 역시 마찬가지 교사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학습자 역할이에요. 그 시기에 대해 잘 모르는 국면들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국면들을 탐구하기 위한 질문들도 만들어본다. 이때 가능하면 다양한 국면이 포함돼도 유도한다.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들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모두먼들이 질문을 분담하여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는 답과 함께 사건들이나 사례도 제시해주면 좋다. 5번째,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한 후 다시 모인다.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한 후 다시 모인다. 협동학습 가운데 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까? 직소 모형과 직소도 1, 2, 3 많잖아. 뭘까?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한 후 다시 모여. 어디를 봐도 전문가 집단 이야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뭔 아냐? 직소 2는 아니야. 전문가 집단, 모 집단 이런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직소 3도 아닌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원래 다시 모 집단을 다시 소속해서 이런 말도 없어. 그지? 뭐야 그럼? 직소 1입니다. 직소 1.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다시 모여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하며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마지막 6. 모둠에 선정한 사건들, 인물들, 현상들을 종합하여 그 시기의 성격, 특징 등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1940년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둠에서요. 1940년대. 그럼 이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조사해. 대표적으로. 그렇죠. 광복. 또
일본의 그 통치 방식 먼저 할까요? 네. 쭉쭉 이어진다라고 치고 이렇게 선정을 해 사건들을 대표적인 사건들요. 두 번째죠? 그지? 그럼 이제 이 3번부터입니다.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 인물, 제도 등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걸 중심으로 시기를 탐구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제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 사건과 연관된 1모둠, 이 사건과 연관된 2모둠, 이 사건과 연관된 3모둠, 이 사건과 연관된 3모둠, 모둠 구성원들끼리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뭘 만들게 해? 질문을 만들게 한다고요. 그 다음 그 시기에 대해 잘 모르는 국면들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국면들을 탐구하기 위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모를 거라고 이런 국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국제적인 국면, 하나는 국내적인 국면 이렇게 살펴봐야지. 그렇지? 냉전의 전개라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소련의 영향력 증대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북한과 남한으로의 분리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지. 또 한쪽에서는 남북한 연합이나 남북한 통일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고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오답입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들을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각 모둠별로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질문이 두 개 이렇게 골라졌다라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찬반 또는 두 가지에 대한 생각들을 학생들한테 발표해보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모둠원들이 질문을 분담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 각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그러한 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나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여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모둠 활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개별적으로라는 말은 모둠 활동으로 복귀하는 걸 의미하고 원래 모둠 활동 내에서의 개별을 의미하는 거지.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모둠의 개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머릿속으로 그 순서를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몇 번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크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금 넘버링을 해보면 대략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몇 번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클 것 같아? 찍어봐 한번. 몇 번? 5번 오른쪽 페이지 그 개별적으로 뭘 해결한 후? 과제를 해결한 후 다시 모여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까지도 토론을 마치는 경우다. 5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래 소속되었던 집단으로 돌아가서 원래 개별 집단으로 돌아가서 개별 구성원들끼리의 협력적 활동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런 시대학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단 보시면 두 가지 있죠? 첫째, 교사는 충분한 지식과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학기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서 학생들의 학습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입니까?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비교학습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비교학습은 서로 다른 사회, 국가, 지역, 문화권, 시기, 계급이나 신분, 인종, 민족 간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 분석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고 왜 그러한 공통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학습의 목적이죠?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는 거고 왜 그런 공통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비교학습은 비교의 대상 또는 비교의 준거, 초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곧 비교의 대상이나 준거, 초점에 따라서 비교 항목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비교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비교학습 진행할 때 유의점을 3가지를 써두고 있습니다. 아래서 8번째 줄 보면 비교할 때는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만들면 요 칸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이 칸이 지금 비고 항목이잖아요. 비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서 경제적 기반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사상적 기반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정치적 지향 이렇게 쓰고, 이런 비교의 초점이나 준거를 누가 명확히 해주는 것이, 교사가 명확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래서 셋째 줄인데요. 발전, 진보, 수준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을 잘못하면 편견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열을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뭐가 목적이야? 위에서 말했잖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고, 왜 그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 오른쪽 세 번째, 비교학습의 유의점. 다른 관점이나 다른 준거에 입각하면 얼마든지 못할 수 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5번 나와서 5번 지겹도록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 지도한 부분은 요즘 트렌드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 장을 강선주 선생이 썼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인교대 학생들의 수업 지도안을 써놨어요.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읽어보지 않아야 됩니다. 중등하고 잘 맞지 않아서요. 뒷부분까지 쭉 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쉬었다가 뒷부분 평가 부분 보겠습니다.